네, 여러분 오늘 벌써 12주 차고요. 오늘은 그 생명윤리 쟁점 중에서 보조생식술에 대해서 진도를 나가고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 모든 의료기관은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비영리법인에 대한 의료기관에 대해서 수업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주 차 보조생식술은 첫 번째로 보조생식술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보조생식술의 이제 윤리적인 논란들이 세부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윤리적 논란들 이외에도 보조생식술의 법적 문제가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조생식술 이제 기본 개념으로 난임이라는 표현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요. 결혼한 부부의 10%는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해도 1년 내에 아기가 생기지 않아서 의학적으로 난임을 진단받는데요. 우리가 기존에는 불임이라는 용어도 사용했어요. 그래서 불임하면은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서 최근에는 난임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어, 결혼한 부부의 이제 10% 정도가 이제 난임, 불임이 있게 됐는데 이 중에서 한 90% 정도는 검사를 해서 원인을 밝혀낼 수 있지만 10% 정도는 끝까지 뭐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난임이 되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도 한 40%는 여성 쪽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고 한 40%는 남자 측에서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고 둘 다 문제가 있는 경우가 이제 10% 정도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우리 조선시대 대를 잇는 사회에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뭐 여성이 어, 임신을 못하면은 막 쫓겨내고 했죠. 근데 알고 보니까 남자 쪽 원인일 수도 있는데 계속 부인을 새로 들여도 애기 안 생기겠죠? 네. 근데 뭐 지금은 뭐 그런 조선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제 주변에도 이제 아기 없는 부부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그런 사유로 이혼 사유 아, 가슴 아픈 사연이네요. 네, 그래요. 그래서 난임이라는 것은 1년 정도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해도 아기가 갖지 않은 사람은 의학적으로 난임을 진단받는구나라고 해서 이렇게 진단받으면은 이제 어, 시험관하기 시술이라든지 이런 비용 국가에서 이제 난임 시술 비용 이제 서포트해 줄 수 있는 분으로 선정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기가 임신되는지 특히나 남학생들은 뭐 더 잘 모를 것 같아요. 한번 보시면은 자궁경부에 이제 사정이 되죠. 사정이 된 정자는 자궁 내강이에요. 여기가 줌 수업 듣는 학생들도 이 포인터가 보일까요? 안 보일 것 같은데 이 위에 그림에서 이제 사정이 되면 이 위에 역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화살표 방향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자궁 내강이에요. 자궁 내강을 따라서 쭉 이동하면 여기가 다 나팔관이죠. 나팔꽃 같이 생겨서 나팔관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가 나팔관 말단이에요. 그래서 정자가 여기까지 와서 기다리죠. 난자가 배란되기를. 어, 이 부분이 난소예요. 난소에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난자가 나오면 난소에서 난자가 나오자마자 수정되는 여기가 이제 배란되는 지점이고 수정되는 지점이죠. 수정이 되면은 역으로 다시 내려와요. 네, 배란된 난자는 이제 나팔관 밑에서 수정된 이후에 역방향으로 다시 왔던 길로 되돌아가죠. 그래서 이 자궁 내관 쪽으로 와서 이 자궁 내막에
착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임신을 위해서는 난소에서 배란이 돼야 되고 충분한 수의 질의 좋은 정자가 이제 여성의 몸속에 들어가서 이제 난관에서 이 난관이죠. 난관에서 이제 이 난관이 막힌 경우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임신이 안 되죠. 수정이 돼서 난관으로 와야 되는데 난관이 막힌 경우에 이 부분은 여성 측 원인으로 인한 난임 사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난관을 통해서 딱 오면은 여기서 이제 자궁벽에 이제 착상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태아가 되는 거죠. 법률적으로는 태아가 임신 주수가 이제 불규칙적인 규칙적인 생리를 하는 여성의 경우에 이제 마지막 생리 초일부터 2주가 이제 어, 배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배란돼서 여기서 이제 수정이 되면은 수정해서 여기까지 와서 완전 착상되는 데까지 2주 정도 걸리거든요. 딱 자궁벽에 딱 닿는 시점은 한 10일 정도예요. 또 한 며칠 정도가 더 걸려서 한 태아를 보는 이때가 자궁에 착상되는 때를 한 14일 정도로 봐요. 이 부분을 조금 더 보면은 네, 여기가 난소고요. 여포를 형성해서 난자가 형성되면 난자가 이제 나팔관 끝쪽에 나오게 되죠. 그러면 나팔관 말단에 나오자마자 정자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수정이 되죠. 이 수정된 모습이 이 형태예요. 어, 한번 정상적인 건강한 남성 한번 사정하는데 한 2, 3억 개 정도 정자가 나오거든요. 하나가 수정되면 나머지는 막이 형성돼서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수정되는 장면을 보실 수 있고 수정이 되면 이 수란관, 난관을 통해서 어, 일자별로 1일째 2세포배가 되고 2일째 4세포배, 3일째 8세포배가 되고 5일째 상실배가 되고 6일째 초기 포배라고 하고요. 8일째 정도 이제 착상이 돼요. 그래서 후기 포배는 뭐 이렇게 이 좀 많은 부분이 이 자궁 벽쪽과 만나서 착상이 되죠. 이 부분이 이제 자궁관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궁벽에 착상하는 과정도 보면은 네, 6일째 정도 이제 난할강이라고 하고 뇌세포에 하고 장막 이게 딱 자궁벽에 만나죠. 그래서 7일째 정도, 8일째 정도, 9일째 정도의 영양막이 이제 안으로 쑥 들어가는 형태를 보이고 한 10일째 정도에 이제 모체의 자궁 점막이 이제 뒤덮었죠. 그래서 자궁에 착상하는 형태를 보이는데 여기에서도 임신 안 되는 경우 있거든요. 뭔가 잘못돼서 자궁에 착상했는데 안 좋아질 경우에 우리 긁어낸다고 하거든요. 그럴 상황도 발생하기 때문에 수정 경과 후 한 10일째 이 상태지만은 완전 자궁에 착상해서 한 14일 정도 때로 이제 법률에서 보는 이유가 이때는 이제 안정기로 자궁에 착상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이제 자궁에 착상한 임신 40주 중에서 임신 4주가 그때부터 이제 태아로 보는 거죠. 그래서 태아는 이제 자궁에 착상한 이후부터 임신 40주 출산하기 전까지 진통설이 있기 전까지가 태아예요. 법률적인 개념이고 의학적으로는 자궁에 착상하기 전을 전배아기라고 하고 자궁에 착상한 이후에도 배아기로 보기 때문에 임신 전체 40주 중에 8주를 여전히 배아로 봐요. 그래서 의학 용어 보면서 이제 배아 개념하고 법학에서의 배아 개념이 똑같은 배아를 쓰지만 기간이 틀리고 하다라는 거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더 상세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궁벽까지 이제 착상하는 과정을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은 이제 여성의 몸의 내분비 계통에 의해서 매우 복잡한 호르몬 상호작용에 따라서 조절이 되기 때문에 호르몬 작용이 제대로 균형 밸런스를 못 맞춰도 임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조생식술이라는 이제 개념을 보시면 임신을 위해서 난임 치료라는 성교, 수정, 착상, 임신 유지의 전 과정을 의학적으로 보조하거나 도와주는 여러 종류의 시술이 보조생식술이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임이라고 해서 무조건 시험관하기 시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난임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에 맞게 치료하고 최후로 선택하는 게 시험관하기예요. 그래서 난임이 되는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여성의 경우 이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호르몬 계통에 이상이 있으면 또 난임이 발생되고 난소에 이상이 있어서 제대로 배란을 할 수 없을 때도 난임이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나팔관 그 쭉 나와 있는 그 난관이라고 하는데요. 난관이 유착되거나 다른 이유로 막혀서 수정이 이루어졌지만 자궁벽까지 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도 난임이 발생돼요. 그리고 자궁이 협착돼서 자궁이 이제 배아가 착상해야지 태아가 되는데 협착되어 있는 경우, 붙어 있는 경우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아예 임신이 불가능하죠. 여성의 경우에는 거의 그런 경우가 많고요. 자궁내막증이나 골반염 등으로 인해서 복강에 이상이 있는 그런 경우에도 난임이 발생돼요. 그리고 아주 희귀한 경우로 정자를 받아들이는데 정자를 이제 안 좋은 균으로 생각해서 항체를 형성하는 그런 경우가 드물게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이제 난임이 발생돼요. 네, 남성의 경우에는 이제 정자의 질이 좋지 않은 경우에 이제 대표적인 문제가 발생되는데 정자 한번 사정할 때 2, 3억 개씩 나와야지 수정이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가장 건강하고 빨리 최종 마라톤으로 따지면은 1등 한 사람이 이제 수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양이 적다 보면은 어, 희소정자증이라고 하는데 어, 다 가기 전에 죽어요. 네. 한 2, 3억 개 정도는 돼야지 아까 말씀드린 그 나팔관 그 끝까지 도달할 수 있겠고요. 아니면 무정자증도 있어요. 정자 없으신 분들, 뭐 이런 분들, 뭐 정자가 없는데 임신될 수가 없죠. 그래서 남자는 크게 희소정자증이라든지 무정자증 그리고 꼬리 운동성이 좀 좋아야 되는데 운동 힘이 없는 경우에 나팔관까지 역으로 막 숭어가 그 알라로 고향으로 가는 것 같이 가야 되는데 가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면 그 전에 다 정자가 죽거나 없어지거든요. 그런 한 세 가지 정도가 남자들은 되게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 인간 생명 발생 단계에서 배아 형성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체내 수정에서 자연적 임신 그리고 정자주 입술에 의해서 배아를 형성하는 방법 그리고 체외 수정에서 인공 수정 그리고 시험관하기라고 했죠. 그리고 네 번째로 배아 복제, 체세포 배아 복제, 해기식에 의한 체세포 배아 복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어, 구분하는 방법에 따라서 자연적 임신 이외에 나머지를 다 정자주입수라든지 인공수정이라든지 배아복제 이런 걸 다 인공수정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이번 시간에는 어, 좀 통일되게 어, 체내 수정에서의 정자 주입수를 인공 수정이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체외 수정에서 시험관하기 이거를 이제 체외 수정, 시험관하기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인공 수정이다라고 말씀드리면 체내 수정에서의 정자 주입수를 말하는 거다라고 통일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 기존 개념하고 헷갈리지 않게끔 개념을 먼저
정립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인공수정, 정자주입술에 의해서 아예 주사에 정자를 담아가지고 이제 배달을 난소까지 다 한 거죠. 난소에서 이제 바로 나오자마자 수정될 수 있게끔 하는 건데, 이때 이 인공 수정 시술은 1799년도에 처음 영국의 의사 존 헌터가 남편이 정자가 좀 기형인, 남편 그 성기가 기형이어서 남편 정자가 이제 난자 수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 주사기로 안에 자궁에 바로 주입을 해서 성공시킨 데서 비롯돼서 20세기 들어와서 이 기술이 이제 난임 치료에 난임 치료의 치료법으로 사용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1960년대 후반부터 이제 시술이 됐고요. 체외 수정 시술은 이제 난자와 정자를 채취해서 시험관에서 이제 배양해서 하는, 우리 말씀드렸던 루이스 브라운 1978년생이라고 했죠. 영국의 루이스 브라운이란 여자아이가 처음 2.62kg인가 2.68kg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체외 수정은 여러분이 잘 아셔서 1978년도에 처음 성공이 됐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1985년에 서울대병원에서 처음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현재는 한 140여 개 정도의 난임 클리닉이 있어서 배아 생성 의료기관으로 이제 지정을 받아서 이런 시험관하기 시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40개 정도면 꽤 많죠. 네. 그래서 체외 수정 시술을 하는 거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체외 수정 시술은 한 네 가지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첫 번째로 이제 과배란을 유도해야 돼요. 한 개의 난자로는 수정률을 높일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번에 여러 개의 난자를 한꺼번에 빼내는데, 호르몬제를 주사를 해서 다량의 난자를 한꺼번에 빼내서 한 10개에서 15개 정도를 빼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과배란 유도 부작용 대표적으로 복통이 심하고요. 그리고 복수가 날 수도 있고 탈수 증상을 동반해서 난소 과자극증 후군이라고 해서 이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전체 0.2%에서 한 1% 정도가 발생돼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배란 유도 기술이 있는데, 방법에 따라서 1주에서 길게는 3주가량 피하 주사를 매일 맞아야 되고, 난포에 아까 난포 보셨죠? 그 나팔관 그 끝에 이제 어, 난포 그 안에서 이제 난자가 이제 커가지고 이제 나와야 되는데, 어느 정도 컸는지를 이제 초음파를 통해서 거의 매일 봐야 돼요. 그래서 주사도 매일 맞아야 되고 초음파도 계속 봐야 되고, 그래서 되게 쉽지 않은 작업이에요. 한 번 했다고 해서 성공될 확률도 지극히 낮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과배란 유도했으면 난자랑 정자를 채취해야 돼요. 난자는 마취하에서 질을 통해서 초음파 영상을 보면서 주사기를 복강 내에 찔러서 난소에서 이제 난자를 채취를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보통 한 10개에서 15개를 한 번에 채취하기 때문에 굉장히 무리가 와요. 네, 100%. 네. 그리고 남성은 이제 수음을 통해서 정액을 채취하죠. 여성보다는 좀 손쉬운 방법으로 정자를 이제 빼낼 수 있어요. 그리고 수정과 이제 배양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세 번째로 채취된 난자는 시험관 내에서 몇 시간 더 성숙시킨 다음에 정액과 혼합해서 이제 수정을 유도하죠. 한 개의 정자당 한 10만 개 이상씩 쭉 뿌려주면 그 중에 하나가 수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수정이 되면 뭐 한 2, 3일 정도도 되지만은 자궁 착상률을 높이기 위해서 한 5일에서 6일 정도 더 배양하기도 해요. 그래야지 착상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한 5일 정도, 6일 정도 더 배양을 해서 착상시킬 준비를 하죠.
정자의 질이 좋지 않거나 정자 수가 좀 적어서 문제일 경우 아까 희소정자증이나 이런 사람들일 경우에는 현미경 미세 조작기를 사용해서 정자를 직접 난자에 찔러 넣는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하면 조금 더 성공률이 높아지고 희소정자증이라고 하더라도 성공률이 높아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착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체외 수정 시술은 이렇게 네 가지 단계, 과배란 유도, 난자 및 정자 채취, 수정과 배양, 그리고 착상 이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수정란의 착상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상태가 좋은 수정란을 보통 하나만 착상시키지 않거든요. 한 3개에서 5개 정도 골라내서 가늘고 긴 관을 통해서 자국 내에 밀어 넣어서 착상을 시키는데 이렇게 해도 착상률이 75% 미만이에요. 그리고 어, 전체 체외 수정 시술 임신율은 이렇게 하더라도 임신율이 한 30% 정도? 네, 30%가량 임신에 성공하고 한 번에 성공하지 못하고 여러 차례 반복적인 시술을 받는 사람들도 있어서 국가에서 이제 난임으로 지정이 되면 보조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 3회까지인가 해주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게 한 1회에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해요. 그래서 비용이 만만치 않죠. 그러면 한 5회만 하더라도 3천만 원씩, 300만 원씩 한 1,500만 원 정도 드는 시술인 거예요. 1,500만 원 아기가 간절하신 분들은 하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보조생식수를 통해서 이제 태어나야 하는 아기의 숫자는 시술 건수와 임신율을 고려했을 때 약 한 15,000명 가량 정도가 이렇게 시험관 아기로 태어나는 면모를 보였고 2005년까지 한 17,000건이 시술이 시행이 됐고 2006년부터는 큰 폭으로 늘어나서 2014년에는 6만 건대로 확 늘어났죠. 그만큼 난임 부부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원인으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환경적인 요인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 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이런 뭐 미세먼지 이런 거 안 봤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 키울 때 보면은 미세먼지 어떤지 초미세먼지 어떤지 이런 거 다 보고 날씨 맑아 보이는데도 초미세먼지는 안 좋죠. 그래서 애 밖에 뭐 운동 활동하는 거 못하게 하고 근데 코로나 때문에 중국에서 딱 중국 공장들 다 문 닫았을 때 그때 한때 공기 엄청 좋았던 거 알아요? 그때 진짜 옛날로 돌아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좋겠네. 아이 중국 차이나 그랬어요. 특정 그거 하고 싶진 않지만 근데 옛날에 뭐 그 대장금 같은데 드라마 연속극 봐도 황사는 그때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황사 문제가 아니라 미세먼지 그 중국에서의 그 발원된 이런 것들이 와서 너무 너무 뭐 호흡기 질환도 훨씬 안 좋아지고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한 500만 명 이상 아기가 보조생식술에 의해서 태어난다고 해요. 추산적으로. 그래서 보조생식술이 이제 윤리적으로 논란이 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좀 더 세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를 조금 올릴게요. 여기 대면으로 보는 학생들이 약간 불편할 것 같아서. 윤리적 논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이제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보면은 배우자 간 인공 수정 시술, 그러니까 체내 수정에서의 정자 주입술이에요. 오늘은 그 개념으로 통일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죠. 그래서 자국 내 정자 주입술이에요. 어, 배우자 간 인공 수정 시술에서 제기되는 윤리적인 문제점은 부부 간의 고유한 결합인 성행위에 인위적인 기술이 개입됨으로써 어,
생명의 시작과 탄생에 대한 신비와 엄숙함이 깨어진다라는 게 비판점이에요. 그리고 인공수정을 위한 정액의 채취가 자유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도 또한 비판점이 되는데 그런가요? 어, 성관계는 이제 굉장히 성스러운 것이라고 가톨릭에서도 부부간의 성행위는 성스러운 것이다라고 가르침을 받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뭐 주사기에 뭐 정자를 담아서 난소에 바로 주입하는 시기여서 생명의 시작과 탄생에 대한 신비와 엄숙함을 깨트린다라는 비판을 받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현대 대다수 현대인들 입장에서는 아, 현재 상황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비판을 받기도 해요. 그리고 자녀의 출생과 탄생이 가져다주는 이 기쁨보다 이렇게 약간의 인위적인 게 가미돼도 상관이 없지라는 인식이 많이 바뀌어져서 자국 내 정자 주입술은 그렇게 크게 비판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늘날에서는. 그리고 남성 같은 경우는 이제 인공수정을 위해서 정액의 채취가 자유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뭔가 비윤리적인 것이다라고 보는데 출산의 탄생의 기쁨을 이런 것을 상쇄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윤리적 비난은 오늘날에는 크게 대부분의 이 정도는 용인하지 않나요? 여러분? 저 어떻게 신성한 뭐 생명 탄생을 저런 방법으로 할 수 있어? 이렇게 막 바들바들 막 떨리나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로 이제 배우자 간 체외 수정 시술인데요. 시험관 아기 어, 시술인데 제가 기술로 했네요. 제 새벽에 밤 안 샌다고 했는데 또 밤 새벽에 만들어가지고 못할 줄 만들어서 너무 죄송해요. 오늘은 끝나자마자 만들어야겠어요. 그래서 그래도 막 자다 깨다 해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긴 했는데 시험관 아기 시술이에요. 네. 그래서 저번 주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장기 매미. 네, 미안해요. 배우자 간 치외 수정 시술은 배우자 간 인공 수정 시술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윤리적인 법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죠. 왜냐하면 치외 수정 시술을 위한 생명과학 기술이 다양한 방식으로 응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수반되는 문제들도 굉장히 복잡해요. 어, 배우자가 이제 체외 수정 시술로 고유한 문제로 지적되는 것들은 이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이제 크게 문제점이 되는지 배우자 간의 체외 수정 시술이에요. 임신에 이르는 과정이 지나치게 인위적이고 사랑 혹은 신비가 없이 생명이 탄생된다는 거예요. 어, 그래요. 체외 수정 시술은 아니었지만 저도 이제 자연적 임신할 때 저는 진짜 그런 임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 무지했던 것 같아요. 뭐 형법 전공을 해서 진통설 해도 뭐 여러 번 말씀드렸죠. 진통 오면 바로 아기 낳을 줄 알고 진통 기간이 되게 짧은 줄 알았거든요. 하면 아 아픈 거잖아요. 진통 하면은 바로 낫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저희 와이프가 가진통이 온 게 밤 11시였는데 그때 병원 가는 거 아니죠. 가진통은 아직 형법에서 말하는 진통설 그때가 아니거든요. 5분에 한 번씩 이제 어, 주기적으로 진통이 올 때 이때가 이제 진통설인데 11시에 가진통 왔는데 저희 와이프 경우에 새벽 3시 정도 이제 지금 막 요즘에 되게 좋아요. 핸드폰에 앱이랑 이런 게 다 깔려 있어서 딱 해놓으면은 몇 분에 한 번이고 진통이 온 거 다 체크가 돼서 그거 딱 체크해 보니까 새벽 3시 정도 이제 진통이 온 거여서 5분에 한 번씩 와서 이제 가야겠다 그래서 전
그 전까지 자고 있었잖아요. 근데 남학생들 잘 들으세요. 잘하고 한다고 자면 안 돼요. 어? 아니 분명히 잘하고 있었는데 어? 자면 안 되고요. 주의사항이에요. 여러분 죽기 전까지 그 얘기 들을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새벽 3시에 이제 진통이 와가지고 빨리 가야겠다 해서 갔다고 했죠. 그리고선 바로 낫는 줄 알았는데 저희 아이는 9시 한 22분 정도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3시부터 해도 거의 6시간 진통이 왔잖아요. 그래서 진통설이라고 해도 오면서 바로가 아니구나. 그나마 저희는 빨리 난 거래요. 이 진통이 한 24시간 이상 오는 사람도 있고 48시간 이상 지속되면은 태아도 산모도 위험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유도분만 해서 이제 제왕절개 수술해서라도 나라고 이제 권유를 하시죠. 자연분만을 하시려고 했던 분들도요. 둘 다 위험하니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진통설 부분에서도 또 그랬는데, 어, 이 아기 갖는 거에 대해서도 그 임신 테스터기 이제 그거 해서 이제 배란일 계산하고 막 수학적으로 배란일 딱 계산, 어, 규칙적인 생리 딱 임신 이때다.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지? 처음에 되게 당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배란일을 맞춰서 그거 자연적인 성관계를 가지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계속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임신 테스터기는 이제 인터넷에서 대량 구매해서 갖고는 있지만 생각했던 것만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2달, 3달 지나고 계속 지나는데도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어, 당황스럽고 당혹스럽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임신 테스터기로 하고 날짜 이거 한다고 해도 안 되는구나. 근데 나중에는 이제 그 계산한 기간에는 꼭 부부관계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되게 뭐 사랑이 아니라 이거 뭐 의무적으로 그 날짜 와 이거 그래야 되는 이런 상황을 보면은 진짜 사랑과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이거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해진 날짜에 죽으나 사나 이제 그 그래야 되니까는 뭐 피곤하고 뭐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이해가 딱 가더라고요. 네. 근데 말씀드렸죠. 저희 부부가 동시에 이제 이게 우리가 계획하고 계산하고 막 임시 테스트기 하고 하는 게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지라는 걸 딱 깨달아서 딱 둘 다 동시에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어, 그래도 임신이 됐어요. 와, 진짜 깨달을 걸. 와, 진짜 진심으로 깨달아야지 그게 하나님이 주시나 봐요. 그래서 진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돌이켜 보면은 그때 어떻게 임신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둘 다 엄청 바빴거든요. 그래서 어, 언제 임신이 된 거지? 이럴 정도였어요. 저희 어머님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이제 양쪽 다 하시느라고 한 2달간 병원에 입원하시면서 자녀 5, 저희 오남매거든요. 오남매에 이제 며느리까지 해서 이렇게 순번 정해서 병간호 하던 그때는 타이밍이 절대 안 나오는데 임신 기간은 그때더라고요. 그래서 와, 씨, 어떻게 야 이거는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었구나. 어, 여러분들 미리 깨달으신다면은 애기 금방 생길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이제 인공 체외 수정에서 이제 고유한 문제로 지적되는 거는 난자의 채취부터 배아 착상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힘들어서 여성의 몸을 착취하는 것 이런 문제점이 또 발생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호르몬 주사를 계속 주사를 매일 맞아야 돼요. 그리고 난포에 이제 난자가 얼마큼 성장했는지를 초음파로 계속 봐야 되고 그래서 이 체외 수정 하시는 분들 제 주변에도 보면은 자신이 다니는 직장도 다 그만두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거에 올인하시죠. 근데 여러분 전 그런 걸 되게 아깝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4년제 대학 다 나와서 열심히 자기 전공을 전공하시고 각자 원하는 직장에 취업해서 자기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는데 아기 출산을 위해서 어, 다들 한 번에들 과감하게 직장을 정리하고 하는 거 보면 대단한 용기인 것 같아요. 네. 출산의 기쁨이 저도 그렇기는 해요. 제가 태어나서 제일 잘한 일이 저희 아이 난 거. 제가 뭐 출산을 바로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아이 난 게 제가 인생에서 제일 뭐 박사 따고 뭐 이러면 뭐 소용없는 것 같고 제일 잘한 게 저희 아이 출산한 거. 출생의 신비를 맛본 게 가장 큰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은혜도 뭐 많이 하나님 주셨지만 제가 받은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이 믿음의 자녀를 낳게 된 게 제일 큰 축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내가 할 일 다 했다라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 앞에서 이제 강의도 하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하나였기 때문에 좀 편하게 마음 먹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채취에서부터 굉장히 여성분들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성단체나 이런 데에서는 여성의 몸을 착취하는 그런 여성을 도구화하는 거고 한다라는 이런 윤리적인 비난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성의 몸은 출산을 위한 기구로서 도구화되고 소외되고 여성과 임신 출산을 강요하는 사회적 기제가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난임을 치료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낳게 한다는 것이죠. 이런 비판, 윤리적 비판을 받아요. 근데 요즘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꼭 아이를 낳아야 되나? 근데 낳고 싶기는 할 것 같아요. 여성이든 남성이든 근데 못 낳으면 어떡하지? 이혼해야 되나? 뭐 고민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지금 여러분 20대이기 때문에 외모를 막 중요시 하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다른 조건, 남학생 같은 경우에도 딱 그래요. 다른 조건 좀 안 되더라도 외모나 괜찮으면 다 커버되는 뭐 이런 상황이면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20대 때에는 계속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지만 한 30대를 지나서 30대까지는 유지가 잘 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현대 뭐 미용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해서 4, 50대 지나가면 진짜 급속도로 막 이런 우리가 생각했던 아름다움이라고 했던 게 좀 추해질 수도 있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어, 배우자를 어, 그 원했던 기준이 아름다움이었다면 4, 50대 되면 이게 추함으로 될 텐데 그때는 외모 지상주의인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 거예요? 라는 질문을 하고 싶더라고요. 어, 이혼하고 새 장가 가나? 네. 그 사랑이라는 게 그런 것까지 커버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뭐 그럴 것 같으면 다 이혼하고 그래서 바람 피우는 건가? 아, 세상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외모지상주의라면은 그렇게 가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신앙적인 거를 좀 많이 봤어요. 저희 와이프 그냥 단순히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신앙이 깊구나. 그러면은 좀 오래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신앙이 뭐 막 갑자기 확 없어지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래요. 아름다움도 물론 있지만 네, 그런 신앙적인 거는 저는 신앙인으로서 그 사항도 중요했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그래서 외모나 이런 거보다도 다른 것들도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보다 이제 먼저 그래도 제가 좀 더 살았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요. 저도 뭐 20대 때 그런 걸 생각해 봤겠어요. 뭐 다 죽을 때까지 똑같이 아름답게 간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주변도 보고 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할래? 라는 대답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 특히 남학생들 그래요. 음, 세 번째로는 아이고, 죄송해요. 또 못할 자가 있네. 아우, 수시라니. 체외 수정 시술 과정에서 많은 수정란이 폐기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이제 도래하는데, 수정 후 이제 검사를 거쳐서 질이 좋지 않은 배아는 바로 폐기되고, 비교적 양질의 배아 중에서 그런 배아 중에서도 이제 아주 그런 배아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착상까지 성공해서 임신 성공될 확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그런 잉여 배아들, 가톨릭에서는 수정난 이후로 존엄한,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존엄한 인간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그냥 폐기? 생명을 폐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2007년도에 이제 고대 이제 의료법학과 이제 의료법 전공으로 대학원 석사 처음 석사 뭐 세미나 발표를 하는데, 그 주제가 이제 배아에 대한 법적 지위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배아 가톨릭 기독교 뭐 이런 쪽을 계속 찾다 보니까, 가톨릭에서는 정자 난자가 수정된 때부터 인간으로 보는구나라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논문을 딱 다 준비를 해서 딱 발표를 할 때 어, 배아는 저의 친구죠 이런 거예요. 그러면 벌써 답 나오죠. 와, 어떤 입장이구나. 그러니까 막 의사 선생님들이 막 질문을 엄청 쏟아부으셨어요. 뭐 가정한 예로 막, 만약에 친구분하고 배아랑 불났는데 하나만 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냐? 와, 어떻게 해요? 배아는 나의 친구라고 했는데 말 번복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당당하게, 당연히 배아죠. 이랬다가 또 엄청 공격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 아, 기대 여명이 길다. 이렇게 폈거든요. 그랬더니, 야, 근데 이렇게 자궁에 착상해서 살 확률이 몇 프로인데 막 공격이 막 계속 왔어요. 그래서 그 얘기가 생각이 나가지고, 배아 이렇게 하니까는,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하다 보니까는 이 배아 연구도 할 수도 없고, 뭐 그렇게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와씨, 말 잘못하면 안 된다. 일관성이 없게 되잖아요. 중간에, 여러분 죄송해요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랬던 상황이 생각이 나네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배아는 그냥 세포 덩어리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똑같은 존엄한 인간으로는 볼 수는 없지만 뭔가 세포 덩어리는 아닌 것 같고, 처음에 그 배아의 지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 이 체세포 연구라든지 배아 연구에 대한 여러분 입장이 이미 갈리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 번씩 한 1분 정도라도 생각을 해줘 보세요. 그냥 세포 덩어리인가? 그냥 연구해서 딱 없애버리고, 어, 한 번에 10개에서 15개 이제 난자를 채취해서 기본 15개 배아는 형성하는 거죠. 그중에 한 5개 미만으로 한 번에 사용하니까 3 서클 3번만 해도 배아는 다 소진하지만, 그 이상으로 이제 체세포 시험관하기 시술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럼 두 번째 난수 15개 또 뽑았다가 한 중간에 착상에 성공한 경우에 남은 10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어 그냥 다 폐기해? 뭐 이런 비난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생명연립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뭐 출산 목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뭐 5년 이상이 된 배아는 이제 체세포 배아 복제 연구하는 이런 복제 배아들 같이 잉여 배아는 뭐 연구할 수 있다라든지 이렇게 법으로 명시해 놓고, 잉여 배아는 보관을 어떻게 하고 한다는 게 이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규칙에 다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제가 법학을 이제 처음 공부했을 때 형법의 가장 중요한 게 죄형 법정주예요. 모든 범죄는
법에 명시되어 있고 형벌의 종류와 범위, 몇 년형 이런 것까지 다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은 뭐 형벌 몇 년형 안 해놓으면 법관이 뭐 임의적으로 그래 너 10년 살아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근대 사회 이후에 죄형법정주의 위반이어서 위반이거든요. 근데 죄형법정주의의 가장 또 큰 원칙들 한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법률주의예요. 그때의 법률은 우리 국회를 통과한 우리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만드는 이 법률이어야 돼요. 이게 이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인데 뭐 다 그렇게 돼 있는 법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의료법만 보더라도 의료법 이에 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어요. 시행령은 이제 대통령령이고 시행규칙은 보건복지부 관할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제 규칙을 내요. 어, 그러면은 죄형법정주의에 어? 국회를 통과한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률이어야지 이게 죄형법정주의 위반 아니지. 법률의 모든 걸 다 명시해 놓지 않기 때문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더 세부적인 사항들이 디테일하게 더 많이 실제 사용되는 법들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더 많아요. 이거 죄형법정주의 위반 아니야? 라고 했는데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렸어요. 포괄적인 위임 입법은 죄형법정주의 위반이지만 현대 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세밀한 사항까지 모든 것을 법률에 명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는 괜찮다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에요.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다른 법률들도 다 보시면은 뭐 정보통신부에서 관할한 뭐 정보통신망법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실제 생활하는데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시행령과 시행규칙이에요. 그거는 이제 뭐 보건복지부 관할이면 보건복지부 사람들이 전문이기 때문에 거기서 법안을 다 만들어서 이제 국회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만드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 방법인데 어, 1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법안을 만들어서 법사위에 올리는 방법, 국회의원 전체 300명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비 법안들 같은 거 보시면 여러분 지금 시행되고 있는 법률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센터 가서 law.go.kr 가면은 현행법하고 국회 통과해서 이제 앞으로 시행될 예비 법률까지 다 확인할 수 있지만 국회 통과하지 않은 이런 법률들은 국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의회 법안 왼쪽에 중간 정도 보면 의안 뭐 이렇게 되어 있는 데를 클릭하시면은 이번 회기에 어떤 법안들이 나와 있구나 한 번에 볼 수 있고 뭐 간호법들도 국회의원들이 법안 올려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간호법 하면은 이번 국회뿐만 아니라 그전 회기 것도 다 나와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보면은 뭐 국회의원 몇 인이 이 법안을 만들어서 상정했다라는 의원 입법 발의안이 있고 각 행정부에서도 뭐 보건복지부, 정보통신부 이런 데에서도 올린 법안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 해당 부분에서는 전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투트랙으로 법안을 만들고 있거든요. 뭐 의료법 같은 것도 많은 사항, 구체적인 사항들은 다 보건복지부에서 이미 다 만들어 놓고 상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게 우리가 알았던 것 같이 죄형법정주의 하면 그 대의기관인 국회의원들이 다 만들었구나. 아,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네,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제 법 공부했을 때 시행령과 시행규칙들 보고서 너무 이거 뭐 국회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잘못 만들어진 것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래도 우리나라는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 제도가 있어서 이거는 헌법에 위반되고 잘못 만들어진 거다라고 소원을 하면은 어,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해서 또 효력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허접하고 이런 법이 어떻게 운 좋게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더라도 효력을 상실할 수 있는 그런 기제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다 마련돼 있어서 그나마 우리나라는 그래 민주주의 국가구나라고 싶어요. 네. 그래서 수정란 폐기될 수 없는 수정란 부분에서 어, 잉여 배아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윤리적인 문제들이 남아 있죠. 어, 여러분 표정이 안 좋은 거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요거까지만 하고 한 15분 정도 쉴게요. 법적인 문제 또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네. 어, 네 번째로는 체외 수정 시술 자체에 대한 위험성이 또 윤리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인위적으로 이제 과배란을 시켜서 얻은 난자를 체외에서 수정시켜서 배양액에 넣어서 배양하다가 다시 착상시켜서 태어난 아기에게 어떤 잠재적인 문제가 있을지는 알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1960년대에 유산 방지제로 사용됐던 디에스틸 베스트롤이라는 이런 약물을 산모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은 그거를 복용한 그 딸들이죠. 아들 말고 딸들에게만 영향을 주는데 사춘기가 됐을 때 일반적인 수준보다 훨씬 비율로 질암을 발생시킨다고 해요. 그런 연구 보고들이 있어서 어, 그래서 이 시험관하기를 통해서 이제 난 아이들에게 어떤 위험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또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확실한 거는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 한 번에 한 배아를 자궁에 착상하지 않고 세 개에서 다섯 개 정도 하다 보니까 다태아 발생률은 많이 발생하는 거는 어, 알려진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시험관하기 역시 아들과 딸 쌍둥이였고요. 그리고 대한산부인과학회 보고에 따르면 시험관하기 시술에서 두 쌍둥이가 태어날 비율이 32%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죠. 다태아 발생할 일이 실쌍둥이 이상이 태어날 확률도 있는데 그가 한 2%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체외수정 시술로 날 아이들 어떻게 어, 어떤 잠재적인 위험이 있는지는 뭐 아직도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윤리적인 비난은 받을 수가 있죠. 근데 어, 그렇게 물어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너 시험관하기야 자연분만이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나요? 뭐 없죠. 뭐 크게 뭐 중요하지도 않고 시험관하기라고 뭐 크게 이상이 있거나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윤리적인 비판은 받지만 그래도 그렇게 큰 비판을 받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저희 뭐 친구들 중에서도 시험관아기 결혼 한 7년 차였는데도 아기 안 생겨서 시험관아기 가졌는데 뭐 건강하게 다 잘 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네, 저는 저 때는 이런 기술이 없었네요. 네. 그래서 전 자연분만이에요. 근데 뭐 시험관악이라고 뭐 처벌받아야 될 거나 뭐 이런 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조생식술에 의한 윤리적인 비난, 윤리적 문제들까지 여러분하고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런 윤리적 문제 플러스 이제 법적인 문제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그거 검토하고 그리고 좀 더 쉬어야 되나? 아니면 시간이 좀 짧으면은 바로 어, 비영리법인에 대한 의료기관에 대해서 쭉 연결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15, 11시 5분이니까 20분은 해야지 제가 변환해서 해야 되니까 25분까지 쉴게요. 네, 11시 25분까지 쉬겠습니다. 네.
네, 지각 학생은 채팅이 아니라 문자로 남겨주세요. 네.